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무가. 근데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보상법규를 맡고 있는 감정평가사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맡고 있는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가 이론을 맡고 있는 김원규 평가사입니다. 네, 어제 이제 2차 시험이 끝이 났죠. 1년 동안 2차 시험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이 어땠는지 저희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법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이론의 경우에는 뭐 주제들은 전체적으로 좀 현업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목차 잡는 거나 내용을 쓰는 것 자체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뭐 실무 내용이나 현업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보면 일단 또 원가법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수험생분들은 원가법이 뭐가 중요하냐, 뭐 사실 뭐 쉽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파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예를 들면 LH 매입 임대주택 평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거다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위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원가법을 적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법의 중요성이 좀 부상되다 보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1, 2, 3번 다 기본서 내용을 잘 암기하셨으면 뭐 무난하게 다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와서 이 문제는 좀 실무스러운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뭐 과거 아주 옛날에 등기가 돼서 뭐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구분 등기가 안 된 그런 이제 구분 호수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제가 어제 좀 수험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거를 이제 202호, 3호, 4호에 대한 개별평가, 일괄평가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푸신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썼으면 좀 잘못된 답안 같고 그 설문 보면 7번에 평가 대상 물건이 20234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전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개별평가, 일괄평가로 봤다는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쓰신 분들은 좀 치명적이지 않나, 이번 득점에 좀 치명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 3번은 이제 탁상자문 관련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크게 쓸 내용 자체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실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현업에서 쓰는 용어고 실제 현업에서만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수험생들에게 내는 게 맞냐라고 이제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의 강의를 좀 착실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이제 수업 중에 뭐 실무 이런 법규 모두 강사님들이 간략하게는 항상 언급을 해주셨을 거예요. 탁상 자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들으신 분들이라면 문제를 보시고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더라면 어느 정도 점수 방어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탁상 자문과 정식 감정평가와의 차이 보다 보면 뭐 절차 측면, 현장 조사 여부, 수수료, 수행 주체, 근거 법령, 법적 책임 뭐 이렇게 많이 나뉘기는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뭐 수수료랑 뭐 수행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 떠올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침착하게 써주셨으면 뭐 그래도 절반 정도의 득점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이 이제 ESG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과연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일단 ESG에 대해 이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수험생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로 인한 변별력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정평가시 고려사항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서술했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현업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친환경 인증 건축물은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어느 요소에 좀 더 가점을 두고 어느 요소에 좀 감점 요인을 둬야 된다 이런 게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본인이 생각한 그리고 이제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잘 녹여 썼다면 크게 점수를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10점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못 썼다고 하시더라도 뭐 해봤자 10점 읽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론에서 이걸로 크게 당락이 결정될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거 뭐 ESG 나 잘 못 썼어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좀 수험생들에게 생소할 수는 있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고 풀었다면 크게 이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던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무는 어땠나요?
실무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실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쉽게 출제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숨겨진 출제자의 의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 이상의 난이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출제 경향 같은 걸 보면 예전처럼 실무의 정형화된 숫자 맞추기에 대한 실무 문제 출제가 아닌 이론과의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게 좀 올해 35회 문제의 좀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무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강평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실무 문제 출제 경향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 풀이가 시간 내에 가능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근거를 얼마만큼 좀 풍부하게 썼느냐. 왜냐면 출제자가 문제 1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풍부하게 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점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서대로 문제 풀이를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평이해 보였어요. 평이해 보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환원율을 기준으로 수익가액 산정에서 숨겨진 논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숨겨진 논점들을 과연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찾아내서 이 문구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논점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어렵긴 했는데 그 쟁점 자체를 3,000명의 수험생들 중에서 쓴 사람은 뭐 제가 기껏해야 한 10명 내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수석하라고 수석으로 모셔드리고 저희는 이제 수석할 사람들보다는 이제 평이하게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다 못 썼을 거라서 좀 논점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따로 강평을 찍을 거니까 그 강평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거고 문제 3번 사실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문제만 한 수십 분을 봤어요. 근데 과연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는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또한 문제 2번과 같이 쓴 사람이 10명 내외. 그래서 별로 이제 쓰신 분과 안 쓰신 분에 대한 변별력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마지막 법규. 법규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면요. 1번 문제는 그 환매건이에요. 근데 환매건이 이제 개정되고 난 후에 이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어서 계속 이제 A급 논점이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1번 문제로 이제 엄청 크게 나왔죠. 나왔는데 물음 1번이라던가 뭐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뭐 좀 평이해요. 평이해서 이제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물음 2번은 뭐 판례 같은 거 잘 알고 계시면 이거 고민 없이 그냥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물음 3번이에요. 다들 이제 물음 3번에서 여기 묘하게 괄로에서 여기 뭐 수용 재결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 이런 말로 이제 이게 하자승계인가? 하고 되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보통 이제 성결 문제 같은 그런 논점은 뭐 이제 나름 뭐 B급 정도 되는 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국가배상이랑 같이 우리가 배웠었지 환매건이랑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성결 문제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서도 들어가서 이게 성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못했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매건 같은 경우는 증감에 대해서 이걸 싸우려고 하면 이제 민사로 가야 되잖아요. 판례에 따라서. 근데 이제 민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성결 문제 논점이었고 여기서 이제 승소 여부를 검토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승소 여부는 본안 판단이죠. 근데 저희가 민사 본안 판단 배우지 않습니다. 저희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성결 문제에 대해서 잘 적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최선의 방어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 수험생들 이제 물어보면 하자승계가 아닌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자승계 쓰고 나오신 분들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결 문제 논점만 잘 잡아주셨으면 그 나머지 이제 논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한 60점은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개공 직권 정정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판례 알면 쉽게 풀 수 있었고, 거부 처분은 대상 적격 문제, 아주 고전 주제라서 모두가 잘 적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취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동차생들이나 뭐 2년차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행정법 잘 공부하셨으면 쉽게 푸셨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례 아시면 잘 적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물음, 그 문제 3번에 물음 2번 같은 경우도 법인은 이제 성실 의무 이런 게 나오는데, 평소에 조문 공부 잘 하시고, 우리 법 시험은 항상 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조문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그거 잘 적어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문제 4번인데요. 요새 이제 문제 4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마이너한 조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32조라든가 52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제재 잘 적어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제 4번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조문을 골라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제 있는 조문은 다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성준 평가사님 제자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실무 이론 법규 중에서 우선 법규 시험 상교시에서 멘탈이 흔히 말해서 털렸다, 멘탈이 털렸다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한 20명 정도 문의를 했는데 대부분 다 법규에서 좀 멘탈이 털렸고,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어서 너무 짜증났대요. 예, 짜증났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내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체도 쉬운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기존에는 실무가 당락의 그 꽈락률 때문에 당락의 결정 요소였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법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번 복귀는 논점 이탈만 없었으면 정말 그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시험의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25년에는 26년도 이제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실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항상 저부터 부담 있는데. 그래요? 실무가 네. 1교시니까? 네. 우선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출제 경향이 제가 보기엔 35회 이후로 이제 좀 확 바뀐 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숫자 위주의, 자료의 분석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었던 반면, 사실 올해의 문제가 이게 실무 문제인지 이론 문제인지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무를 숫자 위주로, 자료의 해석 위주로 다가가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실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이론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물론 그 부분들이 이제 법규 쪽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법규는 법령의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쪽에 있는 이론 부분, 일반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난해하게 나오면 이번 시험처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평가 이론과 좀 접목을 해서 저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난이도 예측, 난이도가 뭐 예측한다고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무가. 근데 예상을 깨고 실무를 한 중정도 수준에서 출제를 한 반면 이제 법규에서 너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내가 이번에는 실무가 좀 어렵다, 내가 이번엔 실무가 좀 쉽다라고 해서 공부의 중요도를 한 해는 실무를 두고 한 해는 이론을 두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실무 이론 법규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공부 학습량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32를 기점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 총론의 비중이 적어지고 강론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상 거의 다 강론의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내용도 이제 단순히 기본서의 내용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실무스러운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스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이제 기본서 내용, 기본서 목차를 암기해서 갖다 바르는 그런
그런 공부법보다는 이제 기본서 물론 암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고 항상 이제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해보는 그런 공부법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진 것은 맞으나 이제 뭐 아직 엄청 어려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직 적당히 어려울 때 빨리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험생들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이제 판례만 많이 안다고 잘 치는 시험도 아니고 조문만 많이 안다고 잘 치는 시험도 아니고 기본 이론과 조문과 판례를 골고루 다 아셔야 양질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커스 감정평가사에서는요, 이 판례와 조문과 기본 이론을 적절히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꼼꼼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막 못 적는 시험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법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도 이제 명확해요. 그래서 공부하면 다 적을 수 있으시고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잘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나 이론 문제가 굉장히 올해 현업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업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보면 현업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 한 10년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10년 넘은 다양한 케이스들의 그 현업상의 문제점과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무가 복합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론의 경우에는 일단 뭐 당연히 글쓰기 시험이다 보니까 일단 꼼꼼한 첨삭을 약속드리고요. 제가 직접 첨삭을 할 예정이고 모든 논문들을 다 검토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 이제 출제 경향에 따라서 판례와 기본 이론과 조문을 모두 꼼꼼하게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강의 자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한 조문들이 문제 4번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조문 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그런 꼼꼼한 커리큘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 못 가본 곳 가시면서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